이번 시간에는 산연기 평형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연기 평형 장애는 호흡성과 대사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호흡성은 다시 산증과 알까리증, 대사성도 산증과 알까리증으로 구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즉 호흡성 산증, 호흡성 알까리증, 대사성 산증, 대사성 알까리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염기 장애 판정에 이용되는 pH 바이카보네이트 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혈장의 이산화탄소 분압과 바이카보네이트 농도 그리고 pH를 하나의 그래프에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그림 7-70은 바로 pH 바이카보네이트 도를 예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X축은 pH를 나타내고 Y축은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 안에 붉은색 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산화탄소 분압의 등압선이 되고 파란색 선, 즉 등압선을 가로지르는 파란색 선은 혈액 완충선을 의미합니다. 이산화탄소 분압 등압선은 PCO2가 일정할 경우, 즉 이산화탄소 분압이 일정하다면 pH와 호흡성 산염기 평형 장애에는 호흡성 산증과 호흡성 알칼리증이 있습니다. 호흡성 산증을 먼저 살펴보면은 그 원인은 바비츄레이트와 같은 호흡 억제 약물을 투여하거나 또는 폐질환을 앓고 있을 때 호흡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충분하게 배출되지 않아서 몸 안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남게 되고 따라서 체내에 이산화탄소의 분압이 높아져서 산증이 유발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이 이제 급성일 경우에는 혈액 완충선을 따라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자, 먼저 이제 정상일 때를 알아야 되겠죠. 정상일 때 위치는 pH 7.4와 바이카보네이트 24mg/일 때니까 바로 A 지점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호흡성 산증이 급성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 혈액 완충선을 따라서 이동이 되는데 이때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은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 쪽으로 향하겠죠. 그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만성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 비탄산 완충계와 신장에 의한 보산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pH가 이제 정상 쪽으로 이제 이동이 되는데 이때 등압선을 따라서 이산화탄소 분압의 등압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B 위치에서 pH가 정상으로 가는 쪽이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B는 A와 비교했을 때 pH가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증이죠. 그런데 B에서 이제 만성으로 진행되면
pH를 회복시키는 방향을 등압선을 따라 이동하니까 C 방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보상작용이 충분히 일어났다고 한다면 pH는 거의 정상 범위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7.4와 거의 가까운 값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경우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이런 만성으로 진행돼서 보상작용에 의해서 단지 pH만 7.4 근처에 왔을 때 다른 값들은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가 30보다 좀 높아졌죠. 24보다 한참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상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정상이라면은 pH도 7.4 근처여야 되겠지만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도 24 근처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높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pH는 정상일지라도 바이카보네이트가 이렇게 높은 값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호흡성 산증이 유발됐는데 만성으로 진행되어서 보상작용에 의해서 pH가 거의 정상인 것처럼 돌아온 상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음 이제 호흡성 알칼리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인은 하이퍼벤틸레이션, 정상보다 더 많이 호흡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상 수준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나가게 되니까 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의 분압은 오히려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즉 이제 급성일 때 이산화탄소 분압이 낮은 쪽으로 혈액 완충선을 따라 이동하게 되니까 D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pH는 이게 7.6 근처가 되죠. 7.6 근처가 되니까 pH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유발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역시 빠른 시일에 이제 해결되지 않으면 만성으로 진행되겠고, 만성이 진행되면 보상작용에 의해서 pH를 되돌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원래 정상 값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기전이 작동이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등압선을 따라서 이동을 하게 되니까 등압선을 따라서 pH를 7.4 근처 쪽으로 이동돼야 되려면 이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즉 왼쪽으로 이동이 돼서 이쪽의 값을 얻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같은 상황을 맞게 됩니다. 무엇이냐면은 지금 pH만 봤을 때는 정상 근처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상이 그러니까 정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떻게 판별하느냐? 앞에서 설명했듯이 이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성 알칼리증이 있었는데 만성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보상작용에 의해 pH가 정상 근처 값으로 왔다.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게 있죠. 변하지 않은 분들은 좀 더 악화되는 게 바로 뭡니까? 바이카보네이트 농도죠. 바이카보네이트가 원래 24 근처 값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D2를 거치면서 점점 더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낮아져서 15 정도 값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혈액의 pH가 7.4 근처 일지라도 이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를 동시에 측정했을 때 이 값이 24보다 굉장히 낮은 값이다 하면은 이 사람 또는 이 강아지는 호흡성 알칼리증 유발되어 있었는데 보상작용에 의해서 pH가 정상 가까운 곳으로 이동이 되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이번에는 대사성 산염기평형장애 중 대사성 산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사성 산증의 원인으로는 비휘발성 산의 갑작스러운 증가나 또는 외부에서 강산을 첨가했을 경우, 그리고 신장이나 소화관으로부터 바이카보네이트의 손실이 증가되었을 경우, 그리고 세포 외에 갑작스러운 희석이 일어났을 경우에 대사성 산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급성으로 이제 진행된다고 하면은 이산화탄소의 분압의 등압선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pH 바이카보네이트 그래프에서 이산화탄소 분압의 등압선을 따라 아래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게 됩니다. 동물에서 나타나는 가장 흔한 산염기 장애이며 음이온차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표 7-11에서 보면은 음이온차가 증가되는 경우와 음이온차가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음이온차라는 것은
이 슬라이드에서는 대사성 산증이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수액요법의 기준과 수액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준을 보면은 혈중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를 20ml 이퀴밸런트가 되도록 유지한다 하는 기준이 있고, 그리고 이런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락테이트, 아세테이트와 같은 유기산을 투여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유기산의 음이온을 투여할 경우 이 유기산 음이온이 1mm몰 대사가 되면은 바이카보네이트 1ml 생성된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서 수액요법을 처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혈장의 바이카보네이트 1ml 상승시키려면 세포 외에 필요한 양의 2배를 투여한다. 이것은 조직의 완충이 있으므로 이것을 감안해서 충분한 양을 투여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경우에는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한다. 즉 유기산 음이온을 투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이카보네이트를 투여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간 기능 저하, 간혈류량 저하, 그 다음에 락테이트, 혈장의 락테이트 농도가 높을 때, 이 세 가지 경우는 간에서 실질적으로 유기산을 분해하는 게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바이카보네이트를 직접 투여를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1, 2, 3의 상황이 안 나타나고, 즉 간기능 저하도 없고 간혈류량 저하도 없고 혈장에 있는 락테이트의 농도도 높지 않게 되면은, 이런 상태에서 또 칼슘을 투여하고자 할 때는 유기산 음이온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지만 pH가 7.2 이상이면은 바이카보네이트 투여해야 되고, pH가 어느 정도 회복된 다음에 유기산 음이온을 투여해야 한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바이카보네이트 양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는 것을 예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의 농도가 10ml 이퀴밸런트가 되고, 그러니까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10ml 이퀴밸런트고, 그러니까 8%의 탈수 상태가 8% 탈수 상태이더라 하면은, 이때 이제 이 탈수 상태의 개가 이제 체중이 20kg이라고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포 외액 1리터에 필요한 바이카보네이트의 양은 20에서, 그러니까 20으로 맞춰줘야 되니까요. 원래는 이제 24ml 이퀴밸런트지만 1차적으로 빠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20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에서 10을 빼는 거죠. 그러면 필요한 양이 이제 10ml 이퀴밸런트고 농도를 유지시킬 때, 그리고 이것에 대한 값에 이제 2배를 투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직에서 일어나는 완충작용도 포함을 해, 그러니까 조직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도 어느 정도 완충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손실이 일어나는 거죠. 바이카보네이트가 그것을 감안해서 2배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러면 20ml 이퀴밸런트 퍼 리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개의 세포 외액량은 체중이 20kg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포 외액량은 20%가 되죠. 그래서 4리터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필요한 총 바이카보네이트의 양은 20ml 이퀴밸런트로 4리터가 되어야 되니까 총 양은 80ml 이퀴밸런트가 되겠습니다. 근데 8% 탈수 상태이므로 1.6리터를 이제 투여한다면 8%니까 20kg 곱하기 8, 그래서 1.6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1.6리터를 투여한다면은 바이카보네이트 농도는
80ml 이퀴밸런트를 1.6으로 나누어야 되니까 50ml 이퀴밸런트 per 리터가 됩니다. 즉 50ml 이퀴밸런트 리터가 되도록 바이카보네이트 용액을 만든 후 1.6리터를 주입하면은 혈장의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20ml 이퀴밸런트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사성 알칼리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성 알칼리증의 원인으로는 이제 심한 구토, 이뇨제에 의한 수소이온의 과도한 분비, 또 과도한 알도스테론의 투여, 그리고 제4위의 염전 또는 경색에 의해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한 구토가 일어날 경우는 위산의 손실이 커지게 되겠죠. 위산은 기본적으로 이제 수소이온을 많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위산이 손실되면은 우리 몸 안은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구토가 무슨 대사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호흡이 아닌 다른 원인들은 다 대사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이뇨제를 투여하면 많은 양의 오줌이 배설되면서 그에 따라서 수소이온도 역시 많이 분비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바이카보네이트가 우리 몸 안에 많이 남게 돼서 역시 대사성 알칼리증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과도한 알도스테론의 투여. 자, 알도스테론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소디움의 제흡수를 증가시키면서 포타슘 이온의 배설을 역시 증가시켜준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알파 간극세포에도 작용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알도스테론은 알파 간극세포에서 수소이온의 분비를 증가시켜준다 라는 것을 이전 시간에 이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알도스테론을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수소이온도 많이 배설이 되겠죠. 그래서 알칼리증이 유발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반추동물에 있어서 그 구토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제4위가 실질적으로 위산을 분비하는 즉 단위동물의 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4위의 염전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은 실제적으로 구토가 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설명을 반추 소화 시간에 이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나온 내용은 대사성 알칼리증에서는 신장을 통해 바이카보네이트의 배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데 만약에 혈장량이 감소됐을 경우, 즉 탈수가 심한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그 세포 외액량, 특히 혈장량을 유지시켜 주는 게 더 큰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의 배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알칼리증은 이제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됐을 경우는 수액요법을 먼저 처치해서 혈장량을 늘린 후에 이제 교정을 해야 된다 하는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성 알칼리증도 두 가지 그룹으로 좀 분류하고 있는데 클로라이드 리스판시브한 산증하고 클로라이드 레지스턴트한 산증 이렇게 두 가지로 그룹을 나누고 있는데, 그래서 리스판시브 하다라는 것은 오줌 속에 있는 클로라이드 양이 그러니까 15 미리 이퀴밸런트보다 작을 때, 즉 오줌 속에 있는 클로라이드 양이 적을 때를 클로라이드 리스판시브라고 하고, 반대로 많을 때 25ml 이퀴밸런트보다 많을 때를 클로라이드 레지스턴트라고
레지던트 대사성 산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리스폰시브는 보통 세포 외획량이 감소되었을 때 이제 나타나는데, 즉, 그러니까 위산의 손실이라든가 또는 이뇨제 투여와 같이 기본적으로 체액의 손실이 일어났을 때, 이때 클로라이드 리스폰스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알칼리를 투여했을 때, 이때도 이제 이러한 클로라이드 리스폰스 메타볼릭 알칼로시스가 일어난다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클로라이드 레지스턴트 메타볼릭 알칼로시스는 세포 외획량의 변화는 이제 없다고 또는 이제 오히려 증가된다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프라이머리 알도스테론이즘, 알도스테론이 이제 많이 생성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수소이온이 과도하게 분비되니까 결과적으로 대사성 알칼리증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퍼 아드레노코티코이즘, 이 부분도 결국 이제 같은 거죠. 이제
지금까지 산염계 평형장애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산염기 평형장애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pH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pH가 높게 나왔다. 그러면은 알칼리증이 되겠고, 낮게 나오면은 이제 산증이 되겠죠. 그런데 pH가 정상 범위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pH와 함께 바이카보네이트와 인산이 아니라 이산화탄소의 분화, 이 B도 같이 확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pH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pH 확인해서 산염기가 딱 구분이 되면 좋지만 정상으로 나올 경우도 있으니까 이 비율, 바이카보네이트와 이산화탄소 분합의 비율도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것이 pH가 7.38이고 이산화탄소 분합이 40mmH 그리고 바이카보네이트 농도가 25mg 이퀴밸런트다 하면은 여기서 이산화탄소 분합이 40 이거죠. 오른쪽 그림 7-73을 보면은 40에 해당하는 이 등압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등압선을 타고 내려가면서 또 어디가 되죠? 7.38 거의 이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 대략적으로 이제 이 정도인데 여기에는 이제 정상 위치죠. 그리고 24보다 조금 높게 나와서 25mg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쨌든 위에 제시된 것은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래에 제시된 것은 이산화탄소 분합이 26mmH고 바이카보네이트가 15mg 자, 26, 25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25로 따라가서 pH가 7.38, 7.4 근처가 되겠죠. 이것이 되겠고, 그리고 이산화탄소 분합이 이산화탄소 분합을 했고 이제 바이카보네이트 양이 15가 된다. 자, 여기서 보면 옆으로 보면은 16보다 좀 작은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 값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pH만 봤을 때는 정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호흡성 알칼리증이었었는데 만성으로 진행되면서 과도한 보상작용에 의해 pH가 정상 값으로 돌아온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나온 설명은 pH와 이산화탄소 분합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변하면은 그러니까 두 개가 이제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감소되거나 할 경우 이때 프라이머리 디스오더는 대사성이다 라고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pH와 이산화탄소 분합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면 프라이머리 디스오더는 호흡성이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오더는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였냐, 호흡성이 먼저였냐, 대사성이 먼저였냐 하는 것은 그러니까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느냐 하는